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고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갈등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방문 뒤 우리나라를 찾는 만큼 지소미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부동산 의혹에 딸 고교 시절 논문 저자 등재까지 불거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당장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국가가 적극 치료하고 이성과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원전 도박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에 경찰에 소환될 예정인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가 미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원 공개 여부와 구체적인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리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의혹으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런 신상검증 공세 속에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시행할 첫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성호 기자. 화해부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요? 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쓴 논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에 다니던 지난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교수가 책임 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자는 조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인데 이 논문은 이듬해 3월에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습니다.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연구 실적에서도 다른 공동저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등학생이던 조 씨가 실험을 설계하고 해석까지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며 논문 등재가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이고 후보자나 배우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고 시절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력한 끝에 논문을 완성한 것이라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이실까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출근길에 첫 번째 정책 구상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조 후보자는 국민 일상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발표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철저히 관리해 재범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스토킹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가정폭력 엄벌도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폭력을 수반한 집회 시위는 단호하게 법으로 다스리고 다중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책 발표는 자신이 내정됐을 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족 관련 이딴 의혹 속에 신상검증에 쏠린 관심을 정책 검증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자 이런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이중성이 수준 미달이라서 사퇴를 해야 한다며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켰다며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지 가족 신상털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이라며 야당은 신속히 청문 일자부터 잡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오히려 청문회 일자를 미루는 건 검증보다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책임한 의혹만 언론을 통해 부풀리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 장에서 따져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의 조국 본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사모펀드 투자와 위장전입 의혹, 딸의 장학금, 논문 제일 저자 논란 등을 열거하며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한 명의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 수준이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원내 대표는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겐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집권 세력에 민낯치고 진보 좌파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지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감성파리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세계 챔피언급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이런 천박한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참사를 넘어 망사가 됐던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법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한치도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청문회 일자도 잡지 못하는 등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에게 이제 싸우지 말자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개혁 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이는 대통합 개혁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당을 통째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떳떳하게 3번 달고 나가서 당선된다는 믿음을 갖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이른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면서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화합해서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과 협의해서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될 전망인데요. 한일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강경화 장관 그리고 일본 고노 외무상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것이지만 한일 갈등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28일부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등 다가오는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이번 만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지만 상황이 어려운 만큼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을 해야겠지만은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3주 전 방콕에서 만나 설전을 벌이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던 한일 외교장관. 이번 만남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방한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에 우리나라를 찾는 만큼 북미 실무 협상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어제부터 일본을 방문한 뒤 우리나라를 찾는 만큼 비건 대표 역시 지소미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집권 자유민주당 2인자죠.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비공개로 회담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니카이 간사장과 5시간 45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의 해결 방안 등 이번 방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 등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의 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원하는 자국 기업의 신청을 추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7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수출 대상 기업은 모두 삼성전자로 1차는 3개월분, 2차는 6개월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두 번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대해서 청와대는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수출 허가를 내줬지만 공급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개별 허가와 수출 우대 국가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 간 무역 갈등이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등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 가게의 겨울 난방비 부담이 아주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난방 연료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가게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에서는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로 등유를 쓰는데 전체 소비량의 90%는 자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등유 수입 물량의 79%를 한국산이 차지했으며 이는 일본 내 등유 수요의 13%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업체들도 겨울을 대비해 이르면 8월부터 수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유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혹한이 닥쳤을 때 한국이 등유 수출까지 금지할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입처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지만 비싼 수송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유사들도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 악화에 대비해 등유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재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한항공이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일본 노선 수요 감소를 고려해서 일부 노선의 공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6일부터 주 14회 운항하는 부산 오사카 노선 운항 휴무에 들어가고 11월부터는 주 3회 운항하는 제주 나리타 노선과 주 4회 운항하는 제주 오사카 노선도 운항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3회 운항하는 인천 고마스 노선과 인천 가고시마 노선은 다음 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 5회 운항하는 인천 아사히카와 노선은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한항공은 10월 27일부터 인천 필리핀 클락 노선에 주 7회 신규 취항하고 인천 다낭 노선에도 주 7회를 추가 증편해서 주 20일에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 장자제 노선의 주 3회, 인천 항저우 노선의 주 3회, 인천 난징 노선에는 주 4회 각각 신규 취항을 추진하는 등 중국 노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이 공개한 재산 규모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실제 시세의 절반에 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상위 29명의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재산 공제 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세와 비교한 건데요. 조사 결과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원으로 실제 시세인 4,181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3.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법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나 실제 시세를 반영한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여전히 실거래가의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조사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시세가 8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입니다.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 공개를 통해 부정한 방법의 재산 증식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어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북한은 후반기 한미연합주의소 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한미훈련을 용납하지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오늘 논평에서 남측이 미국과 하는 연합주의소 훈련은 자신들을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 행위라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남측이 이번 훈련에 실제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 훈련이라고 변명하고 또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조만간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미국의 강도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미국 시각 18일 오후 2시 반 캘리포니아주 샌 니콜라스 섬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지난 2일 INF,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1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8월 중 시험 발사를 말해왔으며 11월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획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탈퇴 후에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공언했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In terms of timeline, are we talking years? That's what we're just discussing. I mean, I would prefer months.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호주 등이 거론됐고 이들 나라들은 배치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 배치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를 아시아 배치에 당장 연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미국의 INF 탈퇴, 미사일 아시아 배치 얘기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요즘 DLS, DLF 투자로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는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개인 투자자라서 더 안타까운데요. 자, 문제가 된 상품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한 구간 밑으로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1년에 4에서 5% 정도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당연히 높고요. 사실 모든 것에 이런 조건은 다 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채 금리뿐 아니라 석유나 금, 이런 원자재의 가격 등락을 조건으로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정 구간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가장 피해가 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을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준을 마이너스 0.25%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면은, 자, 지금 보시죠. 그 밑으로는 0.1% 떨어질 때마다 원금의 4분의 1씩 손해를 본다는 건데, 자, 올해 초 2019년 1월 1일에는 0.2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69%. 그렇다면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1%씩 떨어질 때마다 4분의 1씩 손해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0.35%면 25%, 마이너스 0.45%면 5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모든 원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 가까이 되니까 원금은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곧 만기가 다가온다는 건데요. 우리은행이 1266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판매 금액 전체가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평균 예상 손실률이 95.1%에 달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느냐, 주요 쟁점일 텐데요. 안정적 투자처를 원하는 주부나 은퇴자 등에게 독일 국채라는 점만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손실 날 수 없고, 사모님 아시죠?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거, 독일이 더 안전하니까 무조건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많이 나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국채 가격은 오르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는 이자, 금리는 떨어지죠. 자,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띄우려고 아주 혈안입니다. 시중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데요.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금리도 따라서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이런 국채 가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도 있는데 과연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이 됐을까요? 10년 동안 자기네가 돌려보니까 마이너스 0.19를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0.25라는 거는 신의 고지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 과거의 키코 사태가 떠오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는데요. 환율 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700여 개 기업이 보장 범위를 넘어가면서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죠. 자,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요? 은행은 소극적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본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만큼 도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문제는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이 덜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안 받고 중도 환매시켜주는 방안은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또 상품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도 관련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투자 피해 보상에 대한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하면서 은행창구에서는 지금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 설명서 형광펜 그어가면서 여기 서명하십시오. 이쪽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송에 가면 어떤 게 쟁점이 되느냐.
옛날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왜냐? 이런 불안전 판매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은행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야 돼요.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또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가인 은행에 투자 상품을 맡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증명하기에 투자자는 너무 약자죠. 고위험 상품은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는데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안내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놓칠 뻔한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으로 좀 돌아가 보죠. 피의자가 이 종로경찰서 가기 전에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전날 시신 일부, 그러니까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팔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애초 A씨가 종로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새벽 1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안내실을 방문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직 근무자가 종로경찰서로 가보라며 A씨를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에게 무슨 사건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강력팀 형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피의자가 다른 경찰서로 가던 도중에 만약에 마음을 바꿨다면 눈앞에서 범인을 놓칠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와서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가지 않고 5분가량 광화문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예. 다행히 그 뒤에 택시를 타고 1km 정도 떨어진 종로서로 가서 다시 자수를 했는데요. 그 사이 피의자가 생각을 바꿔 그대로 도주했다면 사건 해결이 늦어지는 건 물론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일단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위가 분명히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감찰 조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의자 A씨의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지 여부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외부 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인사 3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현행법을 보면 4가지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또 범행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의 공익적 효과가 있는지 등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 보니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경찰은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만약에 얼굴까지 공개하기로 결정이 나면 피의자 얼굴은 언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장 검증 과정에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 자체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오는 23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될 예정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 등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원정도박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난 3월부터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우디 등 수입 경유차 8개 중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 A6 등 경유차 8종 1,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조작을 통해서 질소 산화물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와 A7, 투아렉, 그리고 포르쉐의 카이엔 등 8개 차종입니다. 요소수가 분사되면 질소 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돼서 질소 산화물 배출이 줄어드는데 이들 차량은 특정 주행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역, 창구와 또 승차권 판매 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내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의 예매 시작 시간은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종전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예매 대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5일 동안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 전용 열차 승차권입니다. 승차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한 번에 최대 6매까지만 예매가 허용되고 또 한 명이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모레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레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시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며 장애인이나 수영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은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2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300만 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입원 위험은 18%, 사망 위험은 2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47%였고 이들 가운데 부적절 처방이 47%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위와 5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프로야구는 특히 가장 흥미로운 게 2위 싸움인데 역시 두산과 지금 키움이 벌이고 있죠. 현재 두산이 반게임 차 2위에 올라 있는데 최근 일주일간의 성적만 놓고 보면은 2위 자리가 4번이 바뀌었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이후에 줄곧 2위를 지켜왔던 키움이요. 13일에 두산의 2위 자리를 저렇게 내줬었는데 이게 바로 하루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키움이 되찾아왔던 2위 자리도 일요일 경기였죠, 그때? 일요일 경기에서 두산이 4일 만에 다시 또 찾아오면서 반게임 차 2위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마운드는 지금 두 팀의 그 방어율 면에서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망이에서는 타격 1위인 키움이 조금 앞선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두 팀 맞대결도 올 시즌에 지금 7승 7패 기록하고 있죠. 박빙인데 2013년 이후에 아마도 가장 치열한 순위 싸움이 시즌 막바지까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산은 오늘과 내일 창원에서 5위 NC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키움은 수원에서 6위 팀 KT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또 5위 싸움을 벌이는 또 KT, NC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5위 싸움도 뭐 못지않게 치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위 싸움만큼이나 지금 흥미로운 게 가을 야구 턱걸이로 합류하게 될 5위 경쟁인데 오늘 오전 지금 현재 순위를 보면은요. 5위와 6위 두 팀 승차도 지금 한 게임에 불과하죠. 역시 시즌 마지막까지 그 야구장에 관중들을 모으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다른 팀 순위도 좀 볼까요? 1위 팀 지금 SK는 두산에 6경기 차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연패를 좀 당했죠. 그러면서 간격이 좀 많이 좀 좁혀진 상태입니다. 4위 LG는 NC와 지금 5경기 차로 앞서고 있는데 순위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저 하위권 4팀들 기아, 삼성 그리고 하나, 롯데 아무래도 좀 가을 야구 희망은 사실상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팀 순위 못지않게 또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한데 투수 먼저 볼까요? 네, 그 우선 투수 부문은 지금 4관왕을 향해서 뛰고 있는 선수죠. 두산의 린드블럼의 독주가 아주 여전한 상태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였는데 롯데와 잠실 홈 경기에서 7이닝을 던졌는데 3실점을 했습니다. 시즌 19승째를 올렸고요. 20승 고지에 이제 1승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린드블럼이 과연 그 2007년 리오스 그리고 2016년에 니퍼트 선수가 작성했던 22승을 넘어설지가 가장 관심사인데 6번 정도 지금 등판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4승을 올리게 되면 외국인 선수 중에서 최다승 기록을 이제 갈아치게 됩니다. 최근 등판한 10경기에서 다 이겼습니다. 10승을 거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현재 평균 자책점하고 승리 그리고 탈삼진, 승률까지 투수 부문 4관왕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골든글러브 그리고 MVP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SK에서 뛰다가 올해 또 애리조나에서 뛰고 있는 켈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처럼 좀 메이저리그로 역수출되는 그런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또 이제 타자를 본다면 타점, 홈런, 장타율에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센즈 선수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죠? 네, 먼저 홈런을 좀 볼까요? 홈런왕 경쟁에서는 지금 센즈가 2위권에 2개 차로 지금 앞서 있습니다. SK 로맥과 팀 동료죠. 박병호 선수의 추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최근 좀 주춤하고 있는 SK 최정과는 3개 차를 보이고 있죠. 타저 투고 속에서 지금 홈런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그 홈런왕의 윤곽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타점을 좀 보겠습니다. 타점에서는 센즈와 2위의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100타점을 돌파를 했고요. 2위 김재환 그리고 김하성 선수와는 15개 차로 조금은 멀찌감치 달아난 상태입니다. 타율을 좀 보겠습니다. 타격왕 경쟁도 지금 재미있는데 현재는 강백호 선수가 페르난데스 그리고 박민우 선수한테 한 발 앞서 있는 상태인데 이 타격왕 경쟁만큼은 좀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양의지 선수인데 규정 타석에 지금 미달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타율이 3할 6푼 3리입니다.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이달 말쯤에 아마 규정 타석을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격왕 경쟁만큼은 변화가 조금 불가피할 그런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각종 개인 타이틀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프로야구에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키움의 박동원 선수의 타격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수와 붙어서 이제 스윙을 하기 때문에 포수에게 위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상황을 간단히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키움의 그 포수 박동원 선수의 그 팔로우 스윙 이 동작 때문에 이제 포수가 항상 이제 부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3일 경기에서 LG전에서 또다시 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포수 이성우 선수의 왼팔을 가격을 해서 결국은 이성호 선수가 중간에 교체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스윙을 하면서 팔로우 스윙이 왼쪽 팔 꿈치를 쳤죠. 네. 이렇게 배트를 놓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저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격 폼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원성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박동원 선수가 타격 위치만 휴일 경기에서 약간 앞으로 조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지만 몸에 밴 타격 폼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타격 폼 자체는 바꾸지를 못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박동원 선수가 포수에게 이 경기 중에 조금만 좀 뒤로 가라, 뒤로 좀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 KBO 심판위원회에 입장은 또 어떤 거냐 하고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타격 박스 안에서 이런 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KBO 심판위원회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얘기 들어보시죠. 선수가 자각을 해서 이게 동업자 정신으로 스윙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게 뭐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있는 일인데 그 선수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은 근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배트박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네, 지금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심판들의 고충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20cm 정도만 지금 일요일 경기에서는 좌로 이제 우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동한 게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은 타자 입장에서는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변화구에 대응을 또 하고도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 앞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부상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좀 어렵겠지만 시즌이 좀 끝나고 나면은 박동원 선수가 이 위험한 스윙 폼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에서도 조금 전에 뭐 나왔지만 그게 바로 또 몸을 갖고서 운동하는 동업자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동업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시즌 끝나고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한여름 극장가 성수기 관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서 700만 명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영화 대작 4편이 나란히 개봉을 했지만 이른바 대박으로 불리는 천만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 극장을 찾은 관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8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한국 영화 대작 4편이 비슷한 시기에 맞붙었지만 기대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작 4편이 거의 같은 시기에 맞붙으면서 특정 영화 한 편이 끌고 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극장을 찾지 않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작 4편 중 사극 나란 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100만 관객을 채우지 못했고 오컬툼을 사자는 160만 명을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재난 영화 엑스트가 8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 항일 영화 봉오동 전투가 400만 관객을 넘어선 게 위안거든. 부산행이나 택시 운전사처럼 1000만 영화가 꾸준히 배출됐던 과거의 여름 극장가와는 사뭇 다른 상황. 극장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인데다 올여름 이렇다 할 절대 강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휴가가 분산되면서 여름은 예전 같은 극장가의 피크 시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여름 극장가는 상반기에만 극한 직업부터 기생충까지 천만 영화가 4편이나 탄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썰렁하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대로 가을이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이 31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33도까지 높아지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이렇게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호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33도 안팎의 낮더위도 오늘까지인데요. 오늘 밤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도 최고 100mm로 많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게릴라성 호우로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큰데요. 산간이나 계곡으로 막바지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